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10 김광상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오늘마저 빼면 26일 남습니다. 다자 대결 속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그런 중에서도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공통된 정치적 지지 기반이자 이 양강 구도의 출발점이 된 호남, 한편으로는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데 대해서 안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 후보의 치열한 공방을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른바 선대위 체제로 들어선 양측의 대선 전략과 또 판세, 그리고 호남의 관심 사안을 놓고 함께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주권 개헌특위 부위원장인 표창원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네,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자 선대위 수석 대변인인 송금주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금주입니다. 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조정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관입니다. 네, 이제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각 당의 경선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선대위도 조금 전 며칠 전에 민주당을 하셨고 네. 국민의당 아마 오늘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른바 이제 본격적인 대선 준비 체제 가동되는 것 같습니다. 각 당의 현 상황부터 좀 들어보고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당연히 더불어민주당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후보의 대세론 속에서 비교적 좀 차분하니 준비를 해야지 않느냐 싶어요. 근데 막판에 선대위 인선을 가지고 조금 잡음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대선 준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줄곧 이번 대선을 위한 준비들을 차근차근 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늘 긴장되고요, 늘 부족하고 국민 여러분의 어떤 소리를 듣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수정이 계속 되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선대위 마지막 구성 단계에서 잡음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기대하고 참 많이 희망을 걸었던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 마지막까지 그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 참가를 이제 안 하시기로 하시는 이런 부분도 좀 있었죠. 어쨌건 저희들 이제 체제는 완비가 됐고 국민 여러분께 저희들이 준비한 정책 공약들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전개할 그런 태세가 딱 완비가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당 중심, 선대위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선대위의 주안점이랄까요? 운영 방향 또는 핵심으로 꼽고 있는 전략, 이런 게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네.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나 아파하셨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속에 도대체 이게 나라냐? 완전히 국방, 외교, 안보,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부분들이 무너지고 망가진 모습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리고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불안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불안들을 다 씻어드릴 수 있는 이제 기다리십시오. 희망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확신시켜 드려야 될 테니까 그곳에 모든 전략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엔 또 국민의당을 좀 상황을 살펴보죠. 국민의당은 박지원 대표의 이른바 상임선대위원장 문제 가지고 잠깐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큰 문제 없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니 가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규모는 좀 작아 보이고, 그러긴 한데 의원 수나 이런 것들이 적다 보니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국민의당 또 대선 준비 상황 한번 간략히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민주당보다 경선을 좀 더 이틀 정도 늦게 끝났고, 그리고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선대위 자체를 규모만 키우고 사실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많은 영입되길 원하는 많은 분들이 찾아왔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40명의 의원 중심으로 탄탄한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선대위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박지원, 또 손학규, 박주선, 정동영, 주승용 의원까지 그 경선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잡음 없이 서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그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고요. 특히 그 40명의 의원들이 각 자기의 가장 맞는 역할을 맡아서 이 통합에
선대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전원 동원 체제 같으네요. 국민의당 선대위랄까요? 뭐 당 차원이든 뭐 후보 차원이든 간에 역시 방향, 네. 전략, 뭐 핵심으로 내세우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선대위 구성을 보시면 그 안철수 후보 중심으로 해서 물론 선대위가 있고 선거대책본부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조직과 별도로 안철수 후보의 직속으로 있는 자문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 자문조직 중에 미래준비본부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본부 이 두 가지 본부가 있습니다. 네.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그러니까 자강 안보 속의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두 가지가 가장 큰 이 네. 선거에 있어서 그 안철수 후보의 그 가치가 부여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선대위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가치, 네. 어느 당이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또 적폐를 청산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예, 뭐 긴 시간을 이 부분에 할애할 수는 없어서 각 당의 이제 상황과 기본적인 핵심 전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또 판세랄까요? 이걸 좀 살펴보는 단계로 좀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뉴스를 보면 요즘 날마다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마치 지금 뭐 경마 게임을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들 정도인데, 이번 주 지지율이 대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또 분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전과는 좀 다른 상황이다 하는 주장도 있지만은 과거의 전례는 그랬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그 요동치는 지지율, 여러 지금 사람들을 좀 가슴을 조이게 하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만은 초반에는 역시 뭐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 이게 이어질 것 같았는데 지금 이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요동치는 상황, 이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전문가들께 또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조 교수님 한번 부탁할까요? 예, 뭐 저는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경선 효과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좋은 후보들 간의 다툼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으로 주목을 많이 했고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부풀려진 형태의 지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경선이 끝나니까 그 이제 풍선이 빠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부분은 내부적으로 연대론이냐 자강론이냐 뭐 그러면서 이제 헤매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꿋꿋하게 이렇게 쭉 갔던 것들이 결국 주요를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안철수 후보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시점도 왔던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결국은 보수 문제죠. 예, 우리 선거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말하자면 높은 쪽에 있다라고 하는 보수 쪽이 적정한 어떤 후보를 찾지 못하면서 어떻게든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마음에 확 닿지는 않지만 문재인보다는 안철수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일단은 지지를 많이 보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는 조정이 한번 이루어진 상태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문재인 대 안철수 중심의 양자 대결, 실질적인 양자 대결 중심의 선거운동 약 한 20여일, 20한 5, 6일 정도의 선거운동이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최 원장님이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지지를 보면 그 소나무와 벚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년 동안 뭐 소나무처럼 이렇게 독야 청청 푸르게 거의 뭐 선두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5년 넘게 오랫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런 35% 안팎의 지지도가 상당히 견고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봄날, 좋은 여건이 조성이 되니까 일시에 이제 확 벚꽃이 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목을 끄는데 이제 성공했죠. 근데 현역 이래는 사실 한 보름 동안의 지지도가 3배까지 껑충 뛰어오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희한한 경우고 그건 아마 그동안에 흩어졌던 방황하던 이제 보수나 이제 중도 표들이 일시에 짧은 기간대로 확 몰린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소나무에 항상 늘 푸르지만 벚꽃은 또 잘 피고 예쁘게 피지만 또 비바람이 일시에 또 두루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예. 있는데 네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한 4년 반, 5년 전에 나타났던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사실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자 대결, 좌와 우의 양자 대결이 아니라 뭔가 다른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안철수가 좌충우돌을 해가면서 합당을 했다가 뭐 또 탈당을 했다가 하면서 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한국 정치에서 지금까지 새누리당 대 민주당이었던 그런 대결을 이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네. 이게 굉장히 또 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학자로서 보자면은 1952년부터 우리가 대통령 대선을 했는데 52년, 56년경에 이제 56년경에 민주당이 만들어졌고 자유당 대 민주당이라는 양당 구조가 생겼는데 그게 한 30년을 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87년, 한 30년 갔잖아요. 87년에 4당 구조, 소위 지역주의 4당 구조 중심으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또 30년을 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치학에서 세대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한 30년 정도 지나면 사회가 바뀌고 정치 구조가 바뀐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보시면 좋은 말씀 하셨지만은 특별한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박근혜 같은 사람 이렇게 몰아낸 적이 이제까지 있었나요? 처음으로 탄핵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벚꽃이 갑자기 지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희망사항이시죠. 교수님 희망사항이신 것 같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밖에서 관전하시는 것과 필드에서 뛰는 것과는 체감 효과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의 상당 부분은 보수표거든요. 방향 잃고 주인 잃은 보수표가 차악이라는 그런 뭐 조갑재 씨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조 교수님도 말씀하신 게 문재인보다 안철수가 낫겠다. 낫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네. 문재인한테 맞으면 대단히 아프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차라리 조금 덜 아픈 사람을 선택해서 좀 완충적으로 가자. 근데 그 부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화합이다, 통합이다, 과거처럼 대결 구도가 아닌 것으로 가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촛불 민심은 그렇게 좀 느긋하게 봐주면서 가자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바꿔야 된다. 지금 10년 동안에 쌓였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졌으며 뒤틀렸느냐. 바꿔야 될 텐데 또 어정쩡 가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25일 동안 계속 유지가 될까?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의문은 있다고 봐야죠.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도 뭐 바꿔야 되겠다는 건 다 동의해요. 근데 얼마만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리고 바꿀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민주당 같은 경우 보면 120명 정도 우리 의원이 있고 국민의당은 40명밖에 없는데 국민의당 능력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바른정당이나 또는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이 실제로 바꿔가는 길이 아니냐. 이를테면 헌법 이제 개헌이라든가 또 탄핵 같은 것이 더불어민주당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쳐도 쉽지 않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으로 국민이 통합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데서 보수가 예를 들면 안철수를 선택한다? 저는 그 자체를 나쁘게 생각해서는 좀 안 되지 않겠냐라는. 근데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한마디만 아닌데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이어질 때 어떤 효과가 날 것이냐의 문제는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연착륙을 하고 화합으로 잘 가면 정말 좋겠지만 선거 때 일단 차악이라는 그들 표현에 따르자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결과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유야무야가 되는 효과로 나타난다면 그건 좀 우려가 되고 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건 좋다 이거요. 그건 어떻게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다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25일간 그 표가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아마 그 전망을 하실 텐데 보수 쪽에서 뭔가 반성의 모습을 내어놓고 우리가 좀 다시 잘할 테니 와주십시오 했을 경우에 그쪽으로 다시 갈 부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일간의 격동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여러 가지 예측이 있을 네, 수 네, 있죠. 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적폐 세력 청산하는 부분과 그 보수권에 있는 그러니까 중도 보수 국민하고는 확연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자꾸 당연하죠. 저희가 적폐 세력,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점,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고 거기에 더해서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자꾸 적폐 세력과의 연대, 연계 이런 프레임으로 저희를 씌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 세력과 연대나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고 그 국민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도 부분이요. 있고 진보도 예.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맞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최진 원장님께서 준비된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5년 동안 같이 준비했죠. 안철수 후보도 준비를 했고 문재인 후보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준비한 결과가 어떠냐의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2012년 그 많은 지지를 받고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작년 올해 국민의당을 통해서 다시 도약을 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을 통해서 안철수에게 어떤 요건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뭐 리베이트 수사라든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상당히 힘든 기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폭탄을 맞은 셈입니다. 지지율 5%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나 그 4차 산업혁명이든 새로운 대한민국이든 그 부분에 대한 논리나 입장 전개는 일관됐습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본인의 준비된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러니까 인물을 보고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대해서 국민이 아마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 뭐 프레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뭐 반문 정서, 친문 패권 프레임은 국민의당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들은 그래도 규모가 크니까 뭐 그냥 수용을 해드렸었죠. 근데 지금 와서는 사실 좀 경쟁 관계가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문제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거고. 판단은 국민들이 하겠죠. 그렇죠. 네, 그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 사드라든지 그리고 규제 프리존법이라든지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가져오던 걸 그대로 이제 받아 안으시면서 보수표를 이렇게 구애하시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그냥 뭐 프레임의 문제는 아니란 거죠.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한 말씀 하시고.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늘 푸른 소나무하고 보기 좋은 벚꽃하고 어느 쪽이 더 좋으냐. 라는 건데 사실 저는 이 시점에서는 저는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떤 전문가로서 나왔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 지금 그 어느 쪽이 나올까는 이제 주민 특히 이제 우리 호남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걸 판단할 때 자질을 검증해야 되고 공약을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지금 너무 짧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과연 네. 어떤 선택할지 그게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싫든 좋든 간에 대선 후보를 지냈기 때문에 과거에 혹독한 그런 검증을 거치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장단점이 드러났죠. 사실은 네. 좋은 점과 단점이. 근데 이제 요번에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 같은 이제 처음 대선 후보가 돼서 이제 검증을 겪는데 사실 그 기간이 짧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사실 그래서 호남 사람들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문재인 싫다고 안철수 찍으면 안 되고 안철수 싫다고 해서 문재인 찍어서는 안 된다. 진짜 이번 호남의 결정이 거의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 호남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정말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중립적 말씀 드리는 거죠. 자질 검증이나 정책 공약이나 다 중요하죠, 당연히. 예, 당연히 중요하고 최진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제가 교정하자면 지난번 4년 반 전에 9월 16일 날 안철수 후보 나와가지고 검증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검증 받았겠지만 그리고 지금도 검증이 진행 중이잖아요, 두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은 아마 국민들께서 하실 것 같아요. 누가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누가 더 문제가 없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당연한 거고. 다만 아까 늘푸른 소나무하고 벚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격지심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의 그 요동치는 지지율 이유는 뭘까 하는 것들을 이제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씩 번졌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뭐 이야기하시는 중에 조금씩 언급도 된 것 같습니다만은 누구나 보다시피 지금 오늘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도 보면 6자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6자를. 그런데 실제로는 뭐 김종인 대표는 이제 물러서는 것 같고요. 뭐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등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뭐 양강 대결 다 굳어진 걸로 이제 대부분 보지 않습니까? 이렇다면은 이 구도 틀 앞으로 변화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인지 또 어떤 지지층의 재편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 정도 한 말씀씩 해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짧게 해야 좋겠습니다. 되겠죠. 아주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한 말씀부터. 제가 먼저 그러시죠. 말씀드리자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년마다 다가오는 어떤 정권의 정당 제도의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번에 나타날 것 같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보수적인 분들이 어떤 보수적인 자기들의 보수적인 이념들을 소화해주는 합리적인 보수 리더십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 유승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자면 전국을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 그리고 미래적 비전을 확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 같은 걸 보여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대구 경북 지역이나 이제 중심적인 영남이나 많은 분들이 일단은 그 안철수에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라든가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높은 비율까지 TK 유권자들을 끌어당기지 못할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 유권자들마저도 원래 부산에서는 굉장히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변화와 조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올라와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비등비등해진 거거든요. 결국 마지막 결론은 누가 내릴 것 같냐?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결론은 호남에서 내릴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하고 문재인을 살려갖고 둘이 살려가지고 붙게 만든 게 호남이잖아요. 경선을 통해서. 근데 마지막 결론도 호남에서 결국은 자질과 아까 말씀하셨던 자질과 국정 운영의 능력을 보면서 결정을 내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예. 또 다른 분들은 저는 문재인 후보의 어떤 그 지지도를 보면 상당히 바위처럼 아주 단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동안 유지가 됐고 지금까지 이제 거의 뭐 선두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다만 이게 너무 단단한 게 말이죠.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스스로. 또 확장성을 스스로 제한하거든요. 이 확장성을 깨려면 사실 다른 후보보다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더 파격적이고 아주 뼈아픈 방법을 써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면 어디서 가져올 표가 사실 적절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수는 사실 적폐 세력으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가져올 때는 사실 중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중도는 어디냐? 그러면 안희정을 지지했던 표들입니다. 그 표를 지금 호흡 한 잔 마시는 정도가 훨씬 더 강도 높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데려와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정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호남. 호남에서 더 확장적으로 가야 됩니다. 호남과 안희정을 지지했던 표, 어떻게 보면 충청도의 표인을 아주 세게 끌어와야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사실 좀 풍선과 같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상당히 탄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잠재력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쉽게 가볍게 팡팡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제일 아마 이 무서울 수 있는 게 TK표가 확 빨아와 버려서 영원한 무슨 뭐 연대다 이런 구도로 가면은 엄청나게 팍 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러나 이제 이 TK표가 과연 지금처럼 완전히 빈 공황 상태로 갈까? 저는 이제 홍준표 표가 기본적으로 보수를 심리를 강하게 자극하면서 점점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가 가려올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좀 잠식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판단이 쉽지 않은 거 단정적으로. 어렵죠. 어렵죠. 문제는 단단하나 확장성이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거고 안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확장성은 크지만 그게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고 결국은 또 다시 호남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국민만 보고 전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세력의 대통령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온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 경제 위기 또 외교 위기, 안보 위기 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혁기에 잘 맞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 역시 기준은 호남의 민심입니다. 호남의 민심을 기준으로 호남에서 선택이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더더욱 노력하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바른이나 자유한국당 연대하지 않겠다. 비문연대 없다. 안철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의 가치와
정책, 비전을 가지고 호남을 감동시키고 대한민국을 감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전진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뭐 어느 지역의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느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현상들을 그 정치공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마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의 정치인들과 그렇게 국민의당을 같이 묶으려는 그런 시도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뭐 선대위 하셔야 되는 얘기가 합니다만은. 예. 네, 뭐 저 역시 조종관 교수님이나 최진 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좋은 말씀이신 거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신 것 같고요. 네. 좀 안타깝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송금주 의원님 그 말씀 주신 모두를 포괄하는 이상적으로는 말은 좋지만 어떻게 본다면 모두의 친구는 아무의 친구도 아니다라는 말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정치라는 것은 지키고 안정하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변화하고 바꿔 나가려고 하느냐 이 두 축이 변증법적으로 계속해서 경쟁해 나가야만 그 정치의 발전과 국가의 성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마도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도 선택의 시점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대구 경북에는 이런 것들을 드리고 호남엔 이것도 드리고 유치원 가서는 또 사립유치원에는 이걸 드리고 공립엔 또 이거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제 확장성을 많이 가지고 가시는데 여기 어느 시점에서는 이쪽이나 저쪽이나를 선택해야 할 부분이 오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선택을 하고 보여드렸기 때문에 확장성이 상당히 좀 모자란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어서 이 부분을 중도를 향해서 가는 조금씩의 변혁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아마 나중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좀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확장성을 위해서 이쪽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런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작년 10월, 11월 이제 한미 간에 협정이 사실상 체결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약은 아니지만 정부 간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드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 약속은 지킬 수밖에 없고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미 작년 말에. 그리고 최근에 안보 위기 얘기하면서 사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바꾼 부분은 누굽니까?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립학교 부분 사립유치원 부분 얘기하시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을 확대시킨다는 부분. 다만 그러니까 병설도 확대시키고 또 단설도 유지하지만 대규모 단설에 있어서는 확대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단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인데 왜 그거를 자꾸 사립학교에 가서 사립유치원에 가서는 다른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오늘 그 수석대변인 논평을 하셨던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수석대변인 것입니다. 스탠스로 이야기하시는군요. 이미 학부모님들께서 상당히 지금 많이 화를 내고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렇게 그 수석 대변인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고. 아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아니죠.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리가 사립유치원 그 원장님들이 다 모이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뉘앙스 박수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것이 단설 유치원을 억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단설 유치원, 병설 유치원 전국에 3%밖에 안 돼요. 국공립에 학부모님들께서 보내고 싶으셔서 추첨하고 기다리고 여러 번 해서 떨어지고 그런데 이 비용은 단설, 병설 2만 원, 6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달에 사설은 20만 원씩 들어가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사실상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조금 싫은 소리 듣더라도 원칙적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는 것이지 그쪽에 좋은 말씀 하시고 나중에 와서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으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의 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면 제가 좀 약간 화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좀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책의 어떤 전체적으로 발표한 부분에 어떤 부분을 굉장히 너무 강조해가지고 이쪽은 이렇게 말하고 저쪽은 저렇게 말하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자리가 만약에 정책 토론 같으면은 저도 좀 그 얘기를 다 하겠는데요. 그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 그 얘기는 이제 그걸로 차치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30년으로 해서 이제 때가 온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권자들이 바라고 있는 정치의 모습이 새누리당 대 민주당 싸우는 그런 정치를 이제 안 바란다는 겁니다. 그 바라지 않는 유권자들의 상당 숫자가 대구 경북에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광주 전남에도 많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자기들의 에이전트로 어떻게 보면 안철수라는 사람한테 뭐 기대를 걸어봤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4년 반 전이에요. 그런데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왔다가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또 당을 만드니 뭐니 하면서 있었는데 제가 볼 때 뭐 안철수가 준비가 안 된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정치를 배우고 뭐 정당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대결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우연치 않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필연으로서 보수라고 하는 한 축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안철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돼버린 거죠. 문재인이냐 안철수냐를 우리 호남에서도 이제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게 돼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정치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냐 아니면 기존대로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다 해가지고 계속 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정치를 원하는 쪽을 원하느냐 이제 그것의 차이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 동의하면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들을 제가 쭉 훑어보면요 특이한 현상 중 하나가 양자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지어는 10% 이상 안철수 후보가 우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선 가능성을 보면요. 글쎄요, 또 반대더라고요. 10% 이상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선호도와 당선 가능성, 기대감 혹은 현실 가능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분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저는 불과 지금 한 달 남짓 남았지만 민심은 이제부터 시작이 평가다. 근데 그거는 제가 장담컨대 어떤 정책 이런 부분으로 판가름이 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말씀드리면요. 보통 대선 전후에 특히 전에는 그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일단 이렇게 방향을 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그 마이너스 효과가 많습니다. 그 옳더라도 그건 여야는 막론하고 후보하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방향을 틀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죠. 안철수나 문재인 후보나 둘 다 저희는 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지지도를 얻는 데 관건은 그러옵니다. 문재인 후보는 얼마나 통합적인 정책을 해 나갈 수 있는 건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 관건인 거고 안철수 후보는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이걸 보여줘야 될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 안정지사 그렇게 잘 했지만 저는 표를 제대로 못 두고 중간에 하차하게 된 것도 국정의 어떤 경험이라고 봅니다. 사실 충남지사 2번 해가지고요 바로 대통령하게 국민들이 밀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안철수 의원도 국회의원 2번 했는데 과연 국가 경영을 맡길 수 있는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부터. 통합과 국경 능력을. 이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 아니면 이걸 좋고 떠나서 어느 한쪽으로 제가 균형을 두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얼마만큼 보여주느냐가 호남 사람도 판단하고 전국적으로도 기우는 그 잣대가 될 거라고. 그게 한 10일 남짓 된다고 보는 겁니다. 최진원 원장님 맞는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사실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시합입니다. 사실상 안철수 대 문재인의 양자 간의 시합이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본인의 준비된 역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선택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제 선택하는 기로에서 과거에 다시 묶일 것이냐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거는 과거와 미래의 선택이고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충남지사를 2번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뭐 국정 운영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후보는 대체 뭘 했습니까? 비서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하시고 비난하시고 행동과 말이 다르세요. 그러면 안 그런 되죠.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본인들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만큼 설득되고 감동받느냐의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검증에서 좀 공정한 검증을 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지금 수석 대변인과 또 저 선대위 부위원장님 모셔놓으니까 오늘 저 치열합니다 이게. 뭐 안철수 저 후보가 지금 모니터를 하는지 잘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열심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앞으로의 변동 가능성 또 각 후보의 확장성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한 말씀 이제 또 더 듣고 가고 싶은 게 지금 이런 주장이 있어요. 안철수 후보의 그 지지가 일단은 뭐 중도가 됐든 보수가 됐든 꼭 적폐 세력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이게 크게 그 신장을 했는데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른바 TK 지역 영남권에서의
몰표가 더 집중이 되다 보면은 그의 반작용으로 또 진보가 또 이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쪽이 또 가능성들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다음 단계 넘어가시죠. 이번에는 좀 먼저 하시죠. 그 부분이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께서 정말 잘하셔서 양쪽을 끝까지 다 가져가시면 승리하실 겁니다. 네. 보수표, 진보표, 호남표, 영남표, 수도권, 충청, 강원, 제주 당연히 승리하죠. 압승하죠. 최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는 사실상 좀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뤄 가실 건데 어느 쪽을 이룰 것인가, 보수표나 TK표를 조금 이루시는 선택을 하실 것인가, 호남과 진보를 조금 이루시는 선택을 하실 것인가. 또 세대별로 보자면 장년 5년층에 조금 표를 잃으실 것인가 아니면 장년층을 조금 잃으실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오실 거란 말이죠. 표창원 의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뭐 전략가다운 역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마다 돌아오는 이게 좀 다르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대표적인 중대선거는요. 미국에서 정치 이론에서 중대선거의 대표적인 중대선거는 1930년대에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가 뉴딜을 위한 여러 정당의 연합을 만들어냈던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나라가 너무나 망할 뻔했거든요. 그야말로.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또 촛불 이후에 제가 좀 말씀 정말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 대해서 기대를 또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개혁 입법이라든가 촛불 이후에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늘 당리당략을 쫓는 것 같은 또 이제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이 강하게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진보다 운동권이다 좌파다 조직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민주당 쪽이보다는 정치 불신층이라든가 이런 잡다하게 퍼져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게 퍼센트로 보면 훨씬 많지만 숫자적으로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캠페인이 그를 끝까지 잘 몰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는 상당히 큰 관건인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4년 반, 5년 정도 이렇게 정치하면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이쪽 저쪽 짬뽕보다는 본인이 굉장히 중도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품이라고 제가 보기에 조금 어렵다는 것은 이것이 안희정 지사 같으면 본인은 운동권 출신의 원래 좌파인데 뭐 연정을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 안철수는 원래 보수 쪽인데 호남 쪽으로 붙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정치를 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이제 호남은 호남대로 그동안 안철수하고 정분이 있단 말이죠. 안철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영남은 영남대로 또 저 사람이 그래도 문재인보다는 뭐 아주 심하게 세상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라고 하는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은 비슷한 견해인데요.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보수적으로 손잡으면 진보 호남 사람들이 민심이 떠날 거라는 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정권이나 세력하고 손을 잡으면 그건 이탈하겠지만 상당히 좀 보수 성향이 있는 중도 쪽과는 손 잡아도 별 문제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현역 의원들이 다 단단하게 있지 않습니까? 광주나 전남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반과 여론을 딱 사실상 주도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호남에서 정치를 상당히 주도적으로 하는 분입니다. 뭐 안철수가 되면 박지원 뭐 상황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심리학의 틀을 쓰는데 보면 안철수 후보하고 박지원 대표는 상당히 심리적인 궁합이 잘 맞아요. 콤비네이션이. 상당히 한 사람은 팡팡 치고 나가고 한 사람은 또 조용하게 이렇게 넓혀가는 분이 저는 환상의 궁합을 잘 맞죠. 콤비가.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은요. 아까 두 분이 이야기하신 이야기는 잠깐 나왔는데 호남 사람들의 지금 생각 중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양강 구도는 호남이 만들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수표가 이제 집중되면서
안철수 후보가 오르고 그래서 앞으로는 보수표가 결정을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두 분은 아까 말씀 중에 결국은 호남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호남 민심은 또 지금 이른바 반반 치킨이거든요. 양쪽에. 지금 이 대세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지 호남이 정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또 그 비율이 어떻게 좀 변할지 이런 것들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변하실지 한번 생각 좀 있으신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제가 우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광주 호남에 좀 말 잘하는 사람들, 정치 많이 하는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투표해서 딱 뚜껑을 까면 문재인 안철수 중에 비슷하게 한 6대 3제로 5.5대 4.5 이렇게 나올 것 같으냐 아니면 결국은 원사이드하게 결국은 7대 3, 8대 이렇게 나올 것 같으냐 그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중론은 제가 보기에 7대 3 이상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잘해야 6대 4 정도로 나올 것 같다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난 총선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6대 4 정도 표수로 치면 그 정도였는데 크게 변화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 어쨌든 정치판 좀 바꿔야 된다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쨌든 안철수가 뭐 보수로 가든 어쨌든 간에 안철수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상당히 진보적인 분들은 여전히 문재인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 다만 거기 한 말씀 더 좀 6대 4, 5.5대 4.5로 할지라도 그 차이가 다른 지역보다 갖는 의미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광주 전남은 평론가의 도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삽시간이 여론 전파력이나 이런 게 크거든요. 수도권으로 혹은 심지어 부산 대구까지 쫙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주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다더라. 라는 게 상당히 공론화될수록 그 순간 확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고 보죠. 만약에 6대 4가 거꾸로 이번에 민주당이 6이 되고 국민의당이 4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문재인이 이긴다고 봅니다.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조금의 희망을 섞자면 그래도 과거에 호남의 전략적 투표라는 참 그 놀라운 그쵸 집중력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물론 뭐 흔히 말하는 보수 박근혜 새누리당이 완전히 괴멸됐기 때문에 조금 호남에서 편안하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여전히 그래도 가장 투표율이 높은 곳이고 가장 정치 수준이 높으신 곳이니까 여전히 계속 초미의 관심사를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정서가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촉발을 해서 우리가 전략적 투표를 해야 해라는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이게 호남만이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호남 향후분들 이분들도 저도 깜짝 놀란 게 지난 총선 때 한 명 한 명에게는 저희 당에게 수도권에서 표를 주시더라도 당 지지는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몰표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정말 무섭다. 전략적이죠. 네, 그래서 호남이 결정짓는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비율이 6대 4만이 아니라 혹은 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이 든다고 봅니다.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예전에 우리 지방선거 때 2014년 지방선거 때 그 여론조사 마지막까지 그 강훈태 후보하고 윤장현 후보 같은 경우에 강훈태 후보가 훨씬 앞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확 뒤집어져가지고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됐잖아요. 호남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자, 그럼 뭐 그 이야기는 이 정도 또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아까 잠깐씩 언급이 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른바 세대가 지금 역전이 됐어요. 이제 과거에 약 4년 전 상황과 비교하면은 그때도 자료를 보니까 대선 한 달 전 자료를 비교하면은 문재인, 안철수 이 두 사람의 비율이 지금 완전히 반대로 역전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또 이게 앞으로 남은 한 20여일 동안 변화의 가능성과 함께 이 표심을 공략할 전략들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맞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있으시면 해주시고 다음 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저는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특히나 관심이 많죠. 젊은 세대들 어떻게 생각하나. 젊은 세대들 굉장히 분노한 젊은 세대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강한 어떤 개혁성 같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끌려요.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호남의 젊은 세대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호남의 젊은 세대는 어른들하고 이렇게 어른들이 분위기가 잡히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총선 때 보니까. 그때도 총선 때도 호남의 젊은 세대로 민주당 지지가 상당히 높은 양상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마지막 투표에서는 꼭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있고 전체로 보면은 왜 젊은 세대가 그렇게 됐냐면은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튼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당을 바라볼 때 있어서 정당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조금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하자면 아주 단순한 평가를 하는데 이 젊은 세대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단순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표창원 의원님을 포함해서 이 민주당에 아주 팟캐스트를 비롯해서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정의당, 민주당 이쪽으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당은 좀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은 특히 국민의당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어르신들만 많고 뭐 구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호남팔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젊은 사람들 느끼면 영 아니죠. 그러나 이번 대선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알아봤더니 조금 생각은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가 81만 개 일자리 얘기했을 때 그게 이제 보기 나름이잖아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의 상당 숫자가 거기에 확 당겨지질 않고 좀 뭐 포퓰리즘적인 공약 아니에요?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투표로 가면 갈수록 실제 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들은 현재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정도보다는 조금 더 밸런스가 잡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안철수 같은 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는 좀 젊은 후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젊은 층이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고 문재인 후보는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완숙한 후보랄까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제 중장년층이 많이 지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편이잖아요. 경쟁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념적인 잣대로 좀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좀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인 후보. 그 다음에 또 안철수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좀 보수 중도 후보다 보니까 장년층이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요 이렇게 표를 쭉 분석해 보면 정말 연령대로 갖고 표를 끌어당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20대, 30대 이쪽 보면 거의 많게는 한 30% 이상이 안철수 후보 유리합니다. 근데 보면은 역시 50대, 60대 가면 역시 20%, 30% 이상이 문재인 후보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상반된 거죠. 그나마 중립지대가 50대 정도이기 때문에 이념적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뭔가 이벤트 이걸로 해서 연령층을 서로 표를 끌어당기는 힘들다. 이미 고정됐다. 그래서 결국은 남는 거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라는 이런 좀 파격적인 정책. 그것도 어려울까요?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벌써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짤막짤막하니 뭐 40초에 걸쳐서 한 말씀씩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각 후보에 더 개발해야 될 강점 또는 과제 이 부분을 한 말씀씩 짤막짤막하니 정리해 주시고 마치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먼저 하시죠. 네, 앞서 그 교수님하고 원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 문재인 후보는 통합의 그런 이미지와 노력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호남에는 많은 그 어떤 호남 분들께서 여전히 주고 계신 의심이라든지 불신 이런 부분들을 씻어낼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 분들께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 이미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손 의원님 하실까요?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 오른 이후에 엄청난 검증 또 네거티브 이렇게 제가 이제 수석대변이다 보니까 그 현장에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 대선 후보로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또 사실관계를 밝히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어쨌든 네거티브 선거는 하지 않겠다는 걸 밝힙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청년들을 향해 계속 메시지를 던집니다. 청년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청년들과 함께할 것이고 또 알겠습니다. 앞으로 호남에 대해서 본인이 약속한 것들, 말한 것들을 항상 지키는 지금처럼 신뢰하고 호남의 민심을 본인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할까요? 그러실래요? 전 문재인 후보도 장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큰 정당이다, 큰 후보다, 통합 능력도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점이 되는 게 국민의당의
본인의 확장력은 있는데 국민의당의 확장력이 없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굉장히 문제점인 것 같고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안철수 후보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완해야 되겠죠. 네. 네, 최진호 저는 의원님. 이제 네거티브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보다 역효과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 대선의 결정적인 변수는 북풍도 아니고 안풍도 아니고 저는 박풍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반대대로 하라.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로 하려고 하고 소통 안 하고 통합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반대로 얼마든지 더 많이 하는 후보가 호남의 선택을 받고 전국적인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 노력을 하는 것. 예, 박풍을 얻는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오늘 꼭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말 없으시겠죠? 예, 있으시면 잘만 하시면 될 거. 할까요? 딱 30초만 하실 수 많이 있겠습니다. 떠들었는데 이번에. 예. 아니 저는 뭐, 제가 좀 하고 싶은 간략히. 얘기는 호남의 선택이 여전히 중요한 대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전처럼 90% 가지고 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진지하게 후보들을 좀 살펴보시고 과거부터 현재 정책 또 믿음성 다 살펴보시는 그런 우리 호남민들의 노력 스스로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멀리서 도와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뭐 어느 때라고 안 그러겠습니까마는 이번 대선 정말 중요하죠.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병들게 했던 것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출발할 절호의 기회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그런 절박감에 비해서 검증의 시간이 짧고 또 요동치는 여론의 바다 위에서 네거티브가 좀 범람한다는 거 그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그럴수록 대선 때마다 방향타를 잡아온 호남 이번에 더 치열하게 숙고해야 할 이유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4월 북폭 유언비어가 돌 정도로 안팎의 위기가 점증되는 이런 시대에 한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최적의 후보 찾아내야만 하겠습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